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을 위해 일하도록 배우지만 진짜 부의 비밀이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가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죠.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바꾼 이 책의 핵심 철학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이 오래된 지혜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아요. 책의 원칙뿐만 아니라 자료에 담긴 날카로운 비판적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뤄볼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저자의 두 아버지, 너무나 다른 돈에 대한 철학에서부터 출발하죠. 네네. 한 분은 고학력자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최고로 여겼던 가난한 아빠, 즉 친아버지셨고요. 그렇죠. 다른 한 분은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지만 사업으로 큰돈을 번 친구의 아버지, 바로 부자 아빠였습니다. 이 두 분의 조언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야 한다. 정말 평생 듣고 자란 이야기네요. 네, 바로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부자 아빠의 조언은 완전히 달랐어요. 돈이 너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라. 이 한 문장이 부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원리라고 본 거죠.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자랑 친구 마이크가 시간당 10센트, 정말 푼돈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부자 아빠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자 아빠는 오히려 임금을 아예 주지 않겠다고 하죠. 돈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기회를 보는 법을 배우라고요. 솔직히 저라면 바로 그만뒀을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죠. 처음엔 불평만 하던 저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가난의 원인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 월급에 목매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거군요. 네, 관점을 바꾸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오죠. 가게에서 버려지는 낡은 만화책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맞아요. 저자와 마이크는 이걸 모아서 지하실에 만화책 도서관을 열고 동네 아이들에게 10센트씩 입장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마이크의 여동생을 사서로 고용해서 주급으로 1달러를 주면서요. 결국 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매주 9달러 50센트씩 벌게 됩니다. 와, 땀 흘려 시간당 10센트를 벌던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죠. 이게 바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교훈을 몸으로 체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네,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스스로 들어오게 만든 인생 첫 경험이었던 거죠. 시스템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어릴 땐 그냥 용돈 받아서 쓰는 게 전부였는데 그럼 부자 아빠가 그 시스템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한 틀이 있었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봤던 현금 흐름 사분면 말이요. 네. 이게 모든 걸 설명하는 핵심 열쇠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요사키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분면은 세상의 모든 돈 버는 방식을 4가지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E, 그러니까 봉급생활자랑 S, 자영업자, 전문직이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B, 사업가랑 I, 투자가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핵심은 수입의 종류입니다. 왼쪽의 E와 S는 자기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노동 수입 영역이에요. 시간을 돈으로. 네. 이 봉급생활자는 남의 시스템, 즉 회사를 위해 일하죠. 핵심 가치는 안정성이고요. 그렇죠. S,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스스로가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춘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죠. 내가 시스템이니까. 네, 둘 다 세금을 먼저 떼인 후 남은 돈을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반면 오른쪽 사분면인 B와 I는 자산 수입의 영역이군요. 맞습니다. B, 사업가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죠. 자료에서는 보통 500명 이상 직원을 둔 경우로 정의하던데 내가 휴가를 가도 돈이 벌리는 구조.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들은 비용을 먼저 쓰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구조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I, 투자가. 네, I, 투자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이 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금융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통계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왼쪽 4분면, 그러니까 E랑 S에 속해 있는데 네, 이들이 가진 부는 전체의 5%에 불과하다고요? 그렇죠. 반면에 오른쪽 사분면 B와 I에는 단 5%의 인구만 있는데 이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와,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 9595 법칙이 25년 전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사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 오늘날 긱 이코노미나 1인 크리에이터 시대를 생각하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다는 거죠.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예전처럼 E, S, B, I가 칼같이 나뉘는 게 아니라 네, S, 자영업자이면서도 B, 사업가처럼 시스템적인 수입을 만드는 솔로프레너 같은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고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내가 어느 사분면에 속해 있느냐를 넘어 그 사분면들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요즘 시대의 핵심인 셈이죠. 하지만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를 쌓으려면 결국 오른쪽 사분면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겠죠? 네. 이것도 학교에서 배운 회계학적 정의와는 완전히 달라서 신선했어요. 네, 기요사키의 정의는 놀랄 만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자산, 즉 asset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넣어주는 것? 반대로 부채, liability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아, 예를 들어 매달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오피스텔은 자산이지만 내가 타는 자동차 할부금은 부채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가장 도발적인 주장인 당신이 사는 집은 자산이 아니다라는 말도 설명이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이었는데 그게 자산이 아니라니 이건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만 명확하게 짚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전히 현금 흐름의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사는 집은 어떤가요? 대출 이전하고? 네. 재전세도 내야 하고 낡으면 수리비도 들죠. 그렇죠. 즉, 지속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갑니다. 그래서 기요사키의 정의에 따르면 부채인 거죠. 아, 하지만 똑같은 집이라도 내가 살지 않고 세를 줘서 매달 받는 월세가 대출이자와 각종 비용을 다 내고도 돈이 남는다면 그땐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니까 자산이 됩니다. 아하.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현금 흐름에 따라 자산이 될 수도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개념으로 사람들의 돈 관리 방식을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자료에서 세 가지 현금 흐름 패턴을 보여주잖아요. 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의 패턴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식비, 교통비 같은 지출로 모두 사라집니다. 자산도 부채도 없이 그저 생존하는 거죠. 둘째는 중산층의 패턴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자산이라고 착각하면서. 맞아요. 실제로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를 산 거죠.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 갚고 생활비 쓰고 다시 월급날만 기다리는 생쥐 레이스, 즉 레드 레이스에 갇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의 패턴은 순서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네,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임대 부동산이나 배당주 같은 진짜 자산을 삽니다. 먼저.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새로운 수입으로 생활비를 쓰고 명품 같은 사치품도 삽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아, 사치품을 가장 나중에 사는군요. 자산이 벌어다준 돈으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고도 남으니까 그 남는 돈을 다시 자산에 재투자하고 그럼 자산은 계속 커지고? 네, 수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 그럼 목표는 명확해졌네요. 어떻게든 왼쪽 4분면에서 오른쪽 4분면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B, 즉 사업가를 거쳐 I, 투자가가 되는 경로를 추천하던데요. 네, 그게 전통적인 권장 순서입니다. E나 S에서 B를 거쳐 I로 가는 것.
사업을 통해 투자를 위한 충분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들려는 거죠. 아,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과 50억 원을 투자하는 건 수익률이 같아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경로가 다르니까. 또 사업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은 나중에 좋은 투자처를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주기도 하고요. 그럼 비사분면, 사업가가 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3가지를 제시하더군요. 네, 직접 시스템을 창업하거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요. 그렇죠. 직접 창업은 성공 시 가장 큰 보상이 따르지만 실패 위험도 가장 크고 프랜차이즈는 검증된 시스템이지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입 비용이 낮고 사업에 필요한 리더십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B를 거쳐 I로 가는 경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내드린 자료 중 하나는 여기에 강하게 반박하더군요. 아, 네, 그 부분.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골치 아프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냥 월급 받아서 꾸준히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인 I로 가는 길이 아니냐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25년 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죠. 당시에는 일반인이 좋은 투자 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누구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의 저비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 확실히 그렇죠. 굳이 5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는 복잡한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E나 S 4분면에서도 충분히 강력한 I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B를 거쳐야 한다는 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 여러 경로 중 하나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명확한데 왜 현실에서는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결국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5가지 정신적 장애물을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 특히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 하지만 부자 아빠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큰 성공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이 알라모를 기억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큰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냉소주의네요. 그게 되겠어. 위험해. 라고 말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태도요. 하하하, 있죠. 주변에 꼭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승자는 분석하고 냉소주의자는 비판만 한다고 하죠. 분석은 보이지 않던 기회를 보게 하지만 비판은 눈을 멀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인데 이게 종종 너무 밥보다는 핑계로 위장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아, 저 약간 찔리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지낸다는 거죠. 해결책으로 약간의 욕심을 가지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걸 해내면 뭘 얻을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쁜 습관, 특히 돈을 쓰는 순서에 관한 습관이었습니다. 아,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는 거요? 네. 대부분 월급을 받으면 카드값, 대출금, 즉 남에게 줄 돈부터 먼저 지불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에게 먼저 지불합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저축과 투자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습관을 들인다는 겁니다. 그 압박감이 오히려 원동력이 된다? 네. 지출을 통제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거만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는 태도. 사실 거만함은 무지를 숨기려는 방어 기제일 뿐이라고요.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거나 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 4분면을 이해하고 현재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네. 둘째, 부채가 아닌 자산을 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어주는 것을 사모해야 하는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은 평생에 걸친 금융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특히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직업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는 지금, 이 원칙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단순히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왼쪽 사분면의 삶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죠. 이제는 시스템과 자선을 소유하는 오른쪽 사분면의 사고 방식을 어떻게든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직장에서 퇴근한 후의 시간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부를 쌓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과 게으름, 나쁜 습관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해 배우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금융 습관을 갖기 위해 당신의 그 소중한 퇴근 후 시간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